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전쟁의 참혹함과 끔찍함을 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백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 직후 시스템이 가장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벌어진 범죄 사건으로 공식적으론 해결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미스테리함에 의해 아직까지도 의혹이 제기되는 이야기입니다. 1948년 1월 26일 오후 3시 패전의 황폐함이 채 가시지 않았던 일본의 도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은행의 업무는 거의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는 직원을 포함해 기껏해야 10명 남짓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고요함을 깨트리고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상착의는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내였지만 단 한 가지 어깨에 하얀색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쿄시 방역반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 알 수 없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년의 남성은 어리둥절한 은행 직원에게 자신을 일본에서 국민위생을 담당하던 부서 후생성의 직원이라고 상냥하게 소개한 뒤 이내 은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근처 주택에서 괴질이 발생했습니다. 곧 GHQ가 은행 내를 소독할 예정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약을 드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GHQ는 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일본 내에서 주둔하던 미군정을 칭하던 기관이라고 합니다. 약의 성분 때문에 그냥 삼키면 치아의 에나멜질이 상할 수 있으니 이렇게 혀를 쭉 내밀어서 삼켜주십시오. 틀에 박힌 공무원스러운 말투와 전염병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어투로 설명을 끝낸 그는 직접 자신이 챙겨온 약을 먹어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도쿄는 전쟁 직후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상수도 시설이 복구되지 않았던 점과 비위생적인 생활으로 전염병이 언제나 창궐하고 있었기에 은행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약이라면 좋은 거다. 그가 나눠준 알약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은행 안에 있었던 모두가 약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슴이 타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중년의 남성은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주섬주섬 다른 약을 가방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치료제가 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제가 진통제를 드릴 테니 이건 역시 복용하십시오. 이걸 드시면 가슴 통증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은행 내 모든 사람들은 이 남자가 주는 두 번째 약 역시 복용하였지만 웬걸 가슴이 타는 듯한 그 통증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역해지고 심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느 여성이 물로 입을 헹구어도 될까요? 이렇게 간절히 묻자 중년의 남성은 그 부탁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먹은 이 약은 뭐길래 은행 안에 있던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뒤로부터 1시간여가 흐른 오후 4시 도쿄 시내를 걷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가 끊임없이 구역질 그리고 실신을 거듭하며 그 문제의 제국은행에서 간신히 기어나오는 모습을 말이죠. 이내 그 여자는 이상한 말을 짓거리며 더욱 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고 들어보니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섞인 그녀의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름 돋는 광경을 보고 시민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여 문제의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눈앞에는 형용하기 힘든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우 은행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하다 실신한 그 여성을 포함해 총 16명이 구토물과 함께 쓰러져 있었고 1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1명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아비규환 같은 광경에 당황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사를 구하는 데 급해 은행 안의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초동 수사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창구에 있었던 현금 16만 엔과 수표 17만 450엔이 사라졌음에도 이를 알아챈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일 후인 1월 28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수표는 사건 다음 날인 1월 27일에 이미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된 상태로 그 진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뒤늦었지만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하였고 어느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2건이나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스다 은행 사건. 1947년 10월 14일 은행문이 닫힌 직후 똑같이 후생성의 직원임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의학박사 마츠이 시게루라는 명함을 건네주며 신분을 밝히는 사람이 찾아와 이질 감염자가 오전 중에 이 은행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직원의 손과 돈을 소독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두려운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지점장은 침착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혼란함 속에서도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경찰을 불렀으며 도착한 경찰은 무슨 황당한 말이냐, 우선 서해 확인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와중을 틈타 그 박사라는 남자는 직원들을 불러 제국은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그 치료제라는 약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바로 그 남자가 건네준 명함, 거기에 적혀있던 마츠이 시게루라는 인물은 실존했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선 진짜 의학박사 마츠이 시게루는 이미 외국에 나가 있었던 상태였기에 그 알리바이가 증명됨에 따라 진짜 범인은 찾지 못했으며 그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미쓰비시 은행 사건. 1948년 1월 19일 제국은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열흘 전, 이번에는 후생성 의학박사 야마구치 지로라는 남자가 똑같은 명함을 보여주며 미쓰비시 은행 나카이 지점에 역시나 은행 업무가 종료된 직후에 나타나 야스다 은행 사건의 범인이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말을 건네며 그 약을 먹이려고 했으나 지점장이 오늘은 현금 수송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여운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 수상한 남자는 은행원들이 정리하고 있었던 수표에 소독약이라며 투명한 액체를 뿌리고는 곧장 그 모습을 감췄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네준 명함은요, 가짜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시청은 방금 설명드린 2건의 사건과 제국은행 사건을 겹쳐 몽타주를 작성하였으며 용의선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도청구청의 위생과, 방역과, 의사, 약제사, 치과의사, 수의사, 주둔군 통역,
전역자나 귀환 장교 중 의료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범죄에 사용된 그 치료제라는 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사한 결과 아세트시아 노드린으로 추정되는 청산 화합물이었다고 합니다.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복용하면 즉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청산가리가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시간차를 두고 약효가 발휘되는 청산 화합물이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밝혀진 주성분 그 청산가리만 빼놓고는 다른 단서는 전혀 알아낼 수가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약품들이 섞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품에 능통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범인이 사람들에게 혀를 내밀어 삼켜라, 이런 자세한 지시까지 내렸다는 부분에서 화학물질의 취급에 익숙한 자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정황 끝에 경찰은 어느 군부대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타켓은 바로 일본군 세균전 특수부대였던,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731 부대였습니다. 1932년 중국 하얼빈에 설립되어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며 조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벌였던 그 만행을 저질렀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사 방향을 731 부대, 일본군 특수요원으로 좁히게 된 이유는 육군 제9연구소 소속의 반시게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력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근거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이 사용한 청산가리는 0.2에서 0.5g에 불과한데 이것은 치사량과 거의 일치하는 양이다. 범인은 최소한의 양의 독극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았기에 만약 범인이 초보였다면 독극물의 농도를 높이거나 양을 늘렸을 것이다. 두 번째, 처음에 건네준 치료제라는 약과 두 번째 건네준 진통제라는 약 사이에 1분이라는 시간을 두었는데 또다시 1분 뒤에는 피해자들을 방치하였다. 이것은 1분이 지나면 약의 성분이 듣기 시작하여 피해자들이 외부의 도움을 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범인이 사용했던 스포이드는 고마고매형 피펫이라는 세균 연구소나 군소속 연구소에서 쓰인 것이었다. 그가 지니고 있던 피펫 상자의 모양과 크기도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의관이 야전용으로 휴대한 외곽이기 상자와 유사했다. 네 번째, 범인은 한꺼번에 16명을 독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까지 하였으나 비정상적으로 침착하였다. 이 침착함은 범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에서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내세운 근거와 추측은 누가 봐도 수긍이 될 만한 것들이었죠. 그렇게 육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경시청에 일본 주둔 미군정 GHQ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육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당시 일본을 소나귀에 쥐고 있었던 미군정의 명령이었는데 어쩔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육군 특수요원에 대한 조사는 곧바로 취소되어지게 됩니다. 뭔가 꺼림칙하고 찜찜한 기분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미군정은 도대체 왜 그 수사를 중단하라 명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수사 방향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그 야스다 은행 사건에서 남겨진 후생성 의학 박사 마츠이 시게루의 명함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극적으로 흘러가기 위해 아예 작정을 했는지 진짜 마츠이 시게루 박사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에 정확히 100장의 명함을 뽑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나누어 준 사람, 장소, 날씨 등을 모두 다 수첩에 기록해 두었던
이 마츠이 박사의 습관 덕분에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 명암 하나하나의 경로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누어준 100장의 명암 중에 본인이 갖고 있던 남겨진 8장의 명암과 나누어준 62장의 명암을 수거하는 데에는 성공했고 22장은 분실되었는데 이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8장 중 1장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 8월 21일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히라사와 사다미치, 직업은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된 정황과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마츠이 시게루 박사의 명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둘째, 사건 발생 시각에 제국은행 근처를 걷고 있었다. 이런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이를 반박할 만한 그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과거에 수표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이미 존재를 했다. 넷째, 사건 직후 제국은행에서 도난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히라사와의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었고 이 돈의 출처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특히나 마지막에 언급드린 이 히라사와의 통장에 예금된 그 수상한 돈의 출처에 대해선 그는 일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냐, 이와 같은 질문에도 오히려 강력히 부정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돈의 출처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히라사와라는 인물은 정말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체포 후 범행 자백과 그 부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범행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였고 1948년 12월 20일 드디어 공판에 들어갔으나 재판 직전에 갑자기 돌연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기 시작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1950년 7월 24일 도쿄 지방법원은 무언가에 쫓기듯 너무나도 급하게 히라사와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히라사와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모두 다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형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게도요, 재심도 받지 못하고 사형 집행도 되지 않은 채 무려 37년이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보내다 1987년 5월 10일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서 폐렴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하러 그리 급하게도 사형을 언도했으며 그 모습과는 반대로 긴 시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진 않았고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만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항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을 당한 점, 미군정 GHQ가 육군 관계자 조사를 중단시킨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라사와는 단지 화가일 뿐 용의선상에 들어있던 약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던 자에 전혀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히라사와 사다미치가 진범이 아니라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그를 진범이라고 믿는 사람은 일본 내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히라사와의 유족들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쿄 지방법원에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은 설명드린 것보다 더욱 기괴한 점들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판결난 히라사와는 광견병 예방접종의 후유증으로 베르니케 코르사쿠 증후군, 쉽게 말해 허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당시에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백과 부정을 번복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그의 상황을 알았기에 어느 세력이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히라사와의 신문을 맡았던 형사가 고문에 가까운 신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히라사와의 자백조사가 검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장을 찍게 하는 등 조작된 사실들이 포착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수사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 방향을 일본군 731 부대 쪽으로 돌리운 육군 제9연구소 소속의 반시게오 박사는 히라사와가 옥에서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난 5월 25일 갑자기 TV방송에 출연을 하며 범인은 육군 관계자다,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수사반에 있었던 나루치 히데오라는 사람의 증언인데요. 그는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의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인 조사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음하게 그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라사와처럼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은 범행이 불가능하며 진범은 구일본군 비밀요원 출신이다. 731 부대에 상주하던 50여 명을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경력, 알리바이, 인상이 일치하는 것은 S중령밖에 없었다. 그 S중령은 사건 발생 당시 51세였으나 그 다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이 병사하였다. 이 제국은행 독극물 사건은 이미 재판이 종료되었고 범인이 잡혀 완료된 것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경위나 결과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이 사건의 모든 뒷배경을 그린 자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을 구성했으며 왜 그렇게나 이 사건은 급히 종결되어야만 했을까요?